2009년에 등장한 좀비랜드는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월드워 G가 나오기 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흥행을 기록한 유일한 좀비 영화였죠. 존재 자체로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파괴하는 설정과 인물들, 쉬지 않고 터지는 코미디, 그리고 좀비 영화의 기존 문법을 거부하는 엔딩은 이 영화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좀비 영화들이 대중에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 크게 흥행하며 좀비 영화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좀비 영화의 클리셰와 법칙들은 쉽게 전파되었고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나 웹툰과 같은 매체를 통해 소비되는 시대를 맞이했죠. 다만 좀비 코미디라는 장르는 아직도 그리 익숙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기묘한 가족도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도 데드 돈 다이도 화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좀비랜드 더블탭이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좀비랜드가 최고의 좀비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예상을 아득히 넘어서는 흥행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개봉조차 못한 작품입니다. 즉 여전히 마니악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작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좀비랜드 더블탭이 개봉했습니다. 배우들은 출연료 따위 신경도 안 쓰고 출연했고 한바탕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 영화는 저 개인적으로는 개봉 전부터 기대하던 올해 가장 기다렸던 영화였죠. 영화의 시작과 함께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펫이 흐르며 주인공들이 백악관으로 진격할 때 저는 이미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취향 저격이죠. 살면서 영화관에서 이토록 크게 웃었던 적이 있었던가? 데드풀2의 약 50배 정도의 웃음으로 무장한 이 작품은 스크린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까지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배우들의 숨소리 하나, 자동차의 배기가스까지도 철저하게 아름다운 이 작품은 좀비 영화를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인 인공품입니다. 이 위대한 영화에 제가 줄 수 있는 점수는 당연히 10점 만점에 10점이죠. 그 외의 점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리뷰고 뭐고 여기까지만 알고 저는 이 영화 다시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은 영화관에 오지 마세요. 저 혼자 보면서 깔깔 웃을 거니까. 개인적인 선호와 작품의 비평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저는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햄버거를 한 입 가득 물었을 때의 만족감이 있죠. 하지만 그 정크푸드를 타인에게 추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영화를 사랑하는 것과 추천, 비평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작을 보지 못한 분들은 즐기기 어려운 게 바로 좀비랜드 더블탭입니다. 만약 이 영화를 보고자 하신다면 꼭 전작을 미리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작의 인간관계와 사건을 알지 못하면 큰 웃음을 놓칠 테니까요. 전작보다 부드럽고 순한 맛으로 무장한 주인공들. 비록 전작의 신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팬들을 위한 선물로는 부족함이 없는 영화. 좀비랜드 더블탭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좀비랜드 더블탭은 전작에서 10년이 지난 좀비랜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4명은 처음부터 백악관을 습격하며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초반 백악관 습격 시퀀스에서 마스터 오브 퍼펫이 흐르며 좀비들을 도륙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는 장쾌함이 드러납니다. 꼭두각시의 주인이라는 노래의 제목처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저 좀비들. 백악관 마당에서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는 좀비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하죠. 감독의 감각적인 표현과 배우들의 10년 전 그대로의 연기, 정정훈 촬영감독 특유의 색채가 여실히 드러난 명장면입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영화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작에서는 귀여운 소녀였던 리틀 록이 이제는 다 큰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비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죠. 멍청한 좀비, 똑똑한 좀비, 닌자 좀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며 저는 한편으로는 좀비랜드가 가장 혁신적이었던 좀비 영화라는 무게를 내려놨다는 인상을 받게 되더군요. 좀비랜드는 파격이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들 하나하나가 모두 비주류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바깥이 좀비 세상이 되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콜럼버스, 아들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마초 텔러헤시, 이런 종류의 좀비 영화에서는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위치타와 리틀로까지, 이들은 존재 자체로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깨는
이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좀비랜드를 좋아한 것은 바로 좀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좀비 영화들은 언제나 이 좀비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애를 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는 금성의 방사능으로 좀비들이 생겨났죠. 좀비들은 계속해서 저주나 약품의 영향으로 생겨나다가 28일 후에서는 분노 바이러스로 변형됩니다. 이후 좀비 영화들의 흐름은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개봉한 짐 자무시의 데드 돈 다이에서는 셰일가스 때문이었죠. 좀비가 되는 원인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이슈를 담게 됩니다. 분노 바이러스와 같은 예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좀비랜드는 이런 흐름을 거부했습니다. 좀비의 탄생 이유조차 말하지 않는 대단한 작품이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최근 좀비 영화들은 좀비를 좀비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도 좀비를 정확히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작품은 더하죠. 28일호가 나온 이후 좀비들은 감염자라고 불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좀비를 좀비라고 확실하게 지칭하는 영화는 드물어요. 아마도 좀비가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드라마일 워킹 데드에서도 좀비들은 워커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물론 좀비랜드에서는 그런 걸 모조리 무시합니다. 그냥 좀비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는 좀비랜드고 콜럼버스가 정한 규칙들은 그 자체로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파괴하는 머신건이죠. 하지만 후속작은 언제나 그렇듯 전작의 후광을 입는 대신 전작의 신선함을 기대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좀비랜드 더블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전작처럼 콜럼버스의 규칙을 반복해서 보여주지만 전작에서 느낀 신선함은 없어지죠. 이러면 남는 것은 캐릭터들이 펼치는 티키타카와 유머입니다. 데드풀2의 각본을 쓴 렛 리즈, 폴 워닉이 인물은 인물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쉬지 않고 코미디를 터뜨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일화까지 넣어가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리틀록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틀록은 이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쯤 되면 가족들이 지겹고 아버지의 보호가 갑갑하게 느껴지죠. 마침 위치타는 콜럼버스의 청혼을 받고 질색합니다.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위치타에게 콜럼버스의 청혼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일이겠죠. 결국 이 자매는 또다시 쪽지 하나를 남기고 떠난 겁니다. 위치타는 콜럼버스를 피해서, 리틀록은 텔러 해시를 피해서. 전작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쿨한 인물들인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콜럼버스와 텔러 해시는 위치타와 리틀록이 떠났다고 해서 오열하며 찾아 나서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둘은 쇼핑몰에서 세그웨이를 타며 쇼핑을 하다 메디슨을 만나게 됩니다. 메디슨은 말 그대로 헐리우드가 그리는 멍청한 백인 금발 미녀의 스테레오 타입입니다. 온갖 가십에 능통하면서 아는 건 없고 눈치는 제로에 가깝고 순진하고 멍청하죠. 오죽하면 텔러의 씨가 질색을 하며 메디슨이 좀비에게 당하지 않은 이유는 메디슨에게 뇌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콜럼버스는 위치타도 떠난 상황에 메디슨에게 매력을 느꼈고 둘은 동침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위치타가 돌아오며 사건이 복잡하게 흘러가죠. 핵심은 리틀록이었습니다. 리틀록은 하필이면 히피를 만나서 반하게 됩니다. 그의 닉네임은 버클리. 녀석은 밥 딜런의 노래를 연주하며 자기 곡이라 속이고 리틀록을 데리고 히피들의 꿈의 공간 바빌론으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텔러 해시는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리틀록을 히피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 추격을 시작하는 거죠. 텔러 해시가 지독하게 싫어하는 미니밴을 타고 떠나는 여행. 위치타와 콜럼버스 사이에 낀 메디슨, 이 모든 상황이 웃음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특히 메디슨을 연기한 조이 도이치는 7번째 내가 죽던 날에 그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능청스러운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네 사람이 밴을 타고 그냥 대화만 나누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숨이 턱턱 멈출 만큼 웃기다는 것이 이 각본이 지니고 있는 힘이고 캐릭터의 마법입니다. 이는 마치 짐 자무시 감독의 데드 돈 다이에서 나온 경찰차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데드 돈 다이가 외부 상황과 그 안에 던져진 캐릭터들의 부조화가 보여주는 기묘한 웃음이라면 좀비랜드 더블탭은 확인사살을 서슴지 않는 직설적인 웃음이라는 게 다르죠. 메디슨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캐릭터입니다. 중간에 좀비에게 물려 감염당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알러지가 있었던 거였다는 황당한 결론까지 이어지죠. 후반에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어 아쉽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메디슨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여전히 로드무비적인 성격, 그리고 가족의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티격태격하면서도 즐겁게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일품이죠. 특히 텔러 해시가 엘비스 흉내를 내는 장면과 전작에서 있었던 빌 머레이 살인사건, 이른바 머레잉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전작을 본 관객들의 폭소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과 같은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히피 캐릭터로 인한 코미디의 강화는 좋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일한 후반 전개입니다. 중반까지만 해도 전작의 캐릭터들을 만났다는 반가움에 기쁘고 쉬지 않고 터지는 웃음에 정신을 차릴 수 없지만 후반 바빌론의 전개를 보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바빌론의 존재 자체가 의문입니다. 바빌론은 히피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히피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동체적 삶, 아무데나 집 지어놓고 규정이나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등장인물 중 하나는 대놓고 그룹 섹스를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총알을 녹여서 펜던트를 만듭니다. 텔러햇의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광경이죠. 마리화나에 빠지고 남이 작곡한 곡을 훔쳐오고 총알을 녹여서 장신구를 만들고 그룹 섹스에만 집착하는 이들을 보여주며 영화는 마치 히피 문화, 왜곡된 히피들의 문란하고 나이브한 태도를 강렬히 비판하고 비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결말은 달라요. 결말에서 영화는 히피들과 화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지는 순간이죠. 좀비들이 바빌론으로 덤벼들고 주인공들은 방어를 준비합니다. 좀비 영화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선 바빌론이라는 곳이 고작 얄팍한 벽 하나에 의존하면서 10년 동안 문제없이 살았다는 것이 판타지입니다. 공동생활의 문제점, 식량 조달을 비롯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영화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판타지야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좀비랜드에서 이런 종류의 판타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작의 결말을 보세요. 놀이동산의 불꽃놀이, 분위기와 비슷하지만 전작의 위치타와 리틀록이 가려던 놀이동산은 좀비 소굴이 되었고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전작의 분위기, 좀비랜드의 코믹한 리얼리즘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게다가 영화는 마지막에 그 강력하다는 T-800 좀비들을 등장시켰죠.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는 주인공 4명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공들은 히피들의 방식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좀비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좀비랜드의 미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전작보다 화려해져도 전작만한 화끈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커다란 총으로 좀비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날려버리는 것이 이들의 생존 방식 아니었나? 마지막에 리틀록이 생일 선물로 받은 권총으로 텔러 해시를 구해주며 앞부분에 깔아둔 복선을 회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결정들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건 좀비랜드가 좀비 영화로서 가장 가치 있었던 부분들을 날려버린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전작은 완벽한 좀비 코미디였지만 이번에는 좀비를 묻힌 코미디에 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좀비랜드 더블탭은 안일한 기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의 주인공들이 모두 출동해서 팬으로서 무척 기쁘고 영화의 코미디도 완벽하게 취향 저격이었지만 영화의 결말과 흐름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좀비랜드를 망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전작이 가진 신선함과 파격을 계승할 수 없었다면 전작의 미학만큼은 철저하게 계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좀비랜드 더블탭은 전작이 지닌 코미디와 스타일만 계승했을 뿐 좀비 영화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래서야 팬서비스용 좀비 시트콤이라는 혹평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올해 저에게 가장 크게 웃었던 영화, 가장 사랑스러웠던 영화를 꼽으라면 저는 이 영화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크게 실망시킨 것도 이 영화입니다. 저는 그저 실망스러운 부분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뿐이죠. 좀비랜드 더블탭이 미국에서 보여준 흥행이 전작의 흥행을 겨우 따라잡는 수준에서 머문 것도 저는 같은 이유라 생각합니다. 팬이 아니라면 볼 가치도 없는 영화예요. 팬으로서의 점수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팬의 입장이 아닌 라이너 본연의 자세로 평점을 주자면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웃음은 좋지만 좀비 영화로서의 완성도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는 루벤 플래셔 감독이 어째서 베놈을 그따위로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좀비랜드를 조금 더 잘 만들어줄 수는 없었던 걸까요? 마지막 쿠키 영상은 좋았습니다. 빌 머레이에 대한 리스펙트가 아니라 그냥 시퀀스 자체가 좋았어요. 빌 머레이를 둘러싼 기자들의 엉터리 질문들, 답답해하는 배우,
빌 머레이. 그리고 좀비랜드가 펼쳐지고 빌 머레이는 그 기레기 좀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기레기는 다 죽여버려야죠. 암요, 싹 다 머리를 쪼개버려야 하는 겁니다.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